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전 직원 딱 5명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강진영이라고 해요.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좀 이상한가요? 이건 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주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제가 대학을 좀 괜찮은 곳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 친구들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마도 저를 직업이고 뭐고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그저 별 볼 일 없이 사는 친구들 중에 제일 후지게 사는 애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자부해요.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니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적금도 들고 있고 하고 싶은 것들 소소하게 하면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애당초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런 타입도 아니었고, 나는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편이라 저는 그렇게 저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였죠. 그러던 중 예랑이와 연애까지 하게 되며 내 삶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랑이는 사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인데 그래도 꾸준히 연락 유지하며 만나는 모임에 속해 있긴 했어도 특별히 더 친하다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랑이가 제게 호감을 표하며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워낙 오래 친구로만 생각했던 사이라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예랑이가 외모도 그렇고 여러모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대학 때부터 지켜본 입장에서 본바탕이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 소리에 꽤 기분 좋고 설레기는 했어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말이에요. 그런데 예랑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랑이한테는 분명한 트리거가 되어준 사건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고백을 받기 2년 전쯤인가, 그때도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저는 원래 술을 그리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지만 술자리에는 꽤 늦게까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날도 취해서 가는 애들도 생기고 구석에서 졸고 있는 애도 있고 끼리끼리 하나씩 붙들고 얘기하는데, 다들 취해서 지가 무슨 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이제 집에 갈 때 됐구나 싶었죠. 그때 정신 멀쩡한 사람은 저랑 얘랑이 둘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둘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다 졸지에 얘랑이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된 겁니다. 야, 너는 회계사식이나 됐으면서 무슨 걱정이 있다고 그렇게 죽쓰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고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남들이 선망하는 직군에 있으면 뭐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그래? 회계사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야? 근데도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합격까지 했다고? 죽도록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또 좋은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몇 년 일을 했지만 여전히 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당장 사표 쓰고 나와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려니 부모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또 나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그게 맞다고 결정하는 게 겁이 나기도 해. 자신이 없는 거지. 세상에, 어쩜. 너 뭘 알고서 나한테 맞춤 질문한 것 같다. 내가 딱 그랬었지. 나도 너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사실 저는 호주라는 나라에 남다른 로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책이 그리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기도 하고 헌책방 같은 데서 싸게 파는 책을 사다 보기도 하고 그랬죠. 저보다 좀 윗세대들은 어릴 때 집에 백과사전 전집 같은 걸 다 사놓고 그랬다고 하던데, 저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지난 시절 유행했던 백과사전들이 헌책방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호주에 대한 책이 너무 재밌어서 헌책방 갈 때마다 그 책만 읽다가 결국은 그 책 한 권만 사서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호주에 대한 제 로망은 꽤 오랜 것이었으며, 그 나라에서 딱 1년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말이 쉽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른을 코앞에 두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겨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말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잘 다니고 있던 회사 때려치고 무작정 호주에 가서 딱 1년 살아보는 여행을 하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제 경험담을 들려줬던 건데 예랑이는 엄청 신기해하면서 또 흥미롭게 제 얘기를 열심히 듣더라고요. 난 진짜 네가 그렇게 용기를 냈던 게 부럽다. 진심이야. 너무 부러워. 진짜 멋지다.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겁이 났었어. 그뿐인 줄 알아? 호주 가서 놀 때는 좋았지만 1년 잘 놀고 막상 한국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그때도 많이 두려웠었어. 근데 지금 나 봐. 1년 공백에도 불구하고 한국 들어와서 새 직장 금방 구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잖아. 그래, 너 정말 대단해.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닌데 꿈을 이뤘다는 것도 부럽고 그 덕분에 지금 행복하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물론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하는 일도 비교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던 업무보다 훨씬 내 적성에 맞아서 스트레스도 적고 나는 지금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 넌 여러모로 호주 다녀온 후로 모든 게 더 좋아졌구나.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난 지금도 그 시절 추억을 자양분 삼고 살고 있고 아마도 그건 평생 그럴 것 같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평생 후회하며 살 뻔한 거 아니겠어? 너도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도전해봐. 그래도 될까? 너는 운이 좋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해. 야, 그래도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너는 그냥 전문직인데 그만두고 나와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정 안 되겠다고 포기하게 되더라도 다시 전문직 일할 수 있는데 뭘 그래.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랑이가 그런 조건을 갖고 고민한다는 게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다소 강하게 말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랑이는 그때 제 말에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한테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며 고백을 하니 제가 그랬죠. 그럼 그때 바로 고백을 하지 왜 안 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당장 백수가 될 처지인데 그럴 수는 없었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는 것이니 진짜 최선을 다해 그 일에만 매진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랑이가 그날 이후로 모임에 거의 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지역 신문 신춘문예시 부문에서 예랑이가 당선돼 등단 시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한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그랬구나. 그때 하고 싶다던 일이 시를 쓰는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랑이가 제게 연락을 해와서 만나자고 했던 거죠. 예랑이는 시를 쓰는 일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책이나 원고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기 때문에 회계사 일 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랑이와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됐던 겁니다.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오래 알아온 사이에서 연애를 했던 것이니 이미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둘 사이에서는 금방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죠.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예랑이랑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께 예랑이를 소개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예랑이는 도통 가족들한테 저를 소개시킬 생각을 안 해서 그게 내심 섭섭했어요. 그렇게 속만 끓이다가 결국 솔직한 게 최고다 싶어서 예랑이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 예랑이가 좀 망설이다가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만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예랑이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로 예랑이는 아버지와 교류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고 또 외동이었으니 사실상 예비 시모가 예랑이 가족의 전부인 것인데 그런 예비 시모가 저를 싫어한다니
걱정이 많이 됐고 또 속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나를 왜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그러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휴, 사실은 내가 회계사 때려치고 나와서 시 나부랭이나 쓰겠다고 그러고 있는 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야. 말이 나왔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얘기 꺼내기만 해도 몸서리 치게 싫어하셔서 엄마한테 소개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네가 등단도 하고 출판사에 취직도 했는데 그렇게 네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 아니, 매일 꿈을 이루며 살게 된 건데 어머니는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야? 회계사 그만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예랑이 입장에서는 지방 신문사이긴 해도 등단도 하고 했으니 예비 시모에게 저를 좋게 말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자기 꿈을 찾을 수 있게 용기를 준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화근이었던 거죠.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넌 나를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잖아. 네 맘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어머니도 또 막상 나를 직접 만나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지만 아휴, 하여간 좀 그래. 나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일단 자리를 한번 만들어봐. 부딪혀봐야지.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잖아. 그런데 예비 시모는 끝까지 저를 소개받는 것을 거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예랑이가 예비 시모와 둘이 저녁을 먹자고 만든 자리에 제가 슬쩍 꼈던 거예요. 나름 고심해서 예약하기 어렵다는 집 직접 예약해서 성공한 식당이었는데 조용한 분위기의 캐주얼한 한식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깜찍한 년이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세상에, 하다 내 아들 거짓말쟁이 만들면서 이렇게 나타나? 그래, 이렇게 들이밀고 나타나면 내가 너 예쁘게 봐줄 것 같더냐? 진짜 솔직히 너무 무섭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는데 상상 그 이상이었죠. 아무리 미리 얘기 안 하고 만든 자리라고는 하나 말이 그런 거지. 사실 예비 시모 입장에서도 제가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 예비 시모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것일 텐데 저와는 그 마음의 준비하는 방향이 달랐던 건가 봅니다. 아주 저를 쥐 잡듯이 잡아 족칠 작정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목청은 또 어찌나 좋으신지 가뜩이나 아담하고 조용한 식당인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사연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난리친 건 5분도 안 됐을 거고 제가 결국 노쇼 처리해달라고 하고 황급히 식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하면 사장님이 저를 안쓰럽다는 듯 보면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기보다 진심 부끄러웠어요. 예비 시모는 식당 밖으로 나와서는 더 스케일 크게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말이죠. 결국 도망치듯 제가 그 자리를 피해야 했고 그렇게 예비 시모랑 대면한 시간은 10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아예 여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답이 없다는 생각에 그저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후로도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예랑이랑 제가 데이트하는 걸 막고 방해하려고 하셨죠. 데이트하고 있구나 싶으면 귀신같이 전화해서 예랑이 불러드리고 주말마다 일 만들어서 예랑이 붙들고 있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나마 예랑이가 출판사에서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니 평일에도 제 시간에 맞춰서 저희 회사 앞이나 저희 집 근처로 와주어 데이트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긴 했지만 시모의 방해는 계속 됐던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는 늘 저희 회사 아니면 저희 집 근처에서만 하다가 모처럼 제가 시간 여유가 있고 예랑이는 예비 시모에게 붙잡혀 있는 주말에 잠깐이라도 보려고 제가 예랑이 집 근처 카페에서 예랑이가 탈출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날이 있었답니다. 예랑이가 예비 시모가 곧 외출을 하신다고 했다며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길래 좋아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가 카페 앞 큰 길을 지나가는 게 보여서 눈 마주칠까봐 식겁하고 고개 돌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길래 돌아보니 예비 시모가 쓰러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랑이한테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뛰어나갔죠.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만 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길래 구급차 보내달라고 신고부터 해달라고 하고 시모 상태를 보니 호흡 상태도 안 좋은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의사나 응급처리 가능한 사람 없냐고 목청 터져라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실전에서 해본 적은 없어서 너무 떨렸지만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 도움을 받으며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힘이 빠져가는 걸 보더니 주변에 있던 남자들도 용기를 내어 나서 주더군요. 그 덕분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교대로 쉬지 않고 119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쇼크였는데 쓰러진 걸 발견하고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구급차 올 때까지 계속했으니 그 덕분에 뇌 손상도 없이 회복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긴 한데 구급대원들을 비롯해서 늦게 도착한 예랑이까지 모두들 제 공을 높이는 바람에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엄마, 진짜 진영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바로 뇌 손상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구급대원들도 계속 그러던걸요. 이 여자분이 용기 있게 나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거라고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아유, 그래. 정말 고맙구나.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 고맙다. 고마워. 예비 시모는 제게 처음 짓는 표정과 처음 들려주는 다정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에 전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예비 시모가 깨어나신 직후에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눈물까지 흘릴 뻔했는데 너무 일찍 진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랑이는 출판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예비 시모는 좀 살만해졌는지 다시 저를 보는 눈초리가 매서워지는 거예요. 예랑이도 없고 꼼짝없이 제가 응급실에 있어야 하는데 가시방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물이나 좀 받아오겠다 하며 잠깐 피해서 한숨 돌리고 예비 시모 침대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옆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 붙들고 제 욕을 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무모한 영웅 심리지 뭐겠어요. 글쎄 교육만 받고 실전에서는 해본 적도 없던 걸 나를 상대로 시험한 거잖아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어쩔 뻔했냐고요. 잘못 응급처치했다가 갈비뼈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엔 사람 한 명 어떻게 잘못돼서 그 고소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하던데 쟤는 겁도 없는지 아니 운 나빴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속닥거리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들을 테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고 계셨던 거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말소리를 낮추던데 예비 시모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죽기 살기 애써서 살려드린 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제가 생명의 은인이 됐는데도 저 정도라면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은 예랑이에게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말을 뱉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이란 것이 한번 뱉으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죠.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였고 그렇게 예랑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예랑이를 잊어보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제가 한 말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예랑이가 아닌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와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가만 생각하니 그래도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그러면 안 됐던 것 같아서 후회를 많이 했어. 늦었지만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주겠니?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사과라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태도를 바꾼 예비 시모에게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사과 받아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내 목숨 한 번 더 살려다오. 나 좀 살려줘. 네? 살려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말도 마라. 그놈의 자식이 너랑 헤어졌다 소리하던 날부터 어찌나 힘들어하는지 병이다 났지 뭐야. 아유 이러다 자식 잡겠다 싶어서 내가 널 찾아온 거야. 아파요? 어디가 얼마나요? 어디 다치거나 무슨 큰 병이 난 건 아니죠?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나볼 수 있어요? 예랑이가 아프다는 소리에 저는 이성을 잃은 것처럼 예비 시모에게 예랑이 안부를 물으며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랑이가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매일같이 기다렸었거든요. 그럼에도 예랑이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곧 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예랑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예랑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만나야지.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반대도 안 하고 회방도 안 넣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다오. 너한테 사과하고 그 부탁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래 줄 거지?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꿈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고 또 믿을 수 없게 좋았죠. 예랑이와 저는 그렇게 다시 만났고 예비 시모는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예랑이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고 완전히 허락한 것 같았어요. 잠깐이었지만 헤어져 있는 동안 아픔도 겪었지만 그만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만나 몇 달을 평온하게 지내면서 예랑이는 이제 정말 결혼해서 같이 살자 하며 정식으로 청혼도 했답니다. 다시 만난 후에는 예비 시모 눈치 보지 않고 예랑이 집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며 지냈는데 청혼받은 날 예랑이 집 근처에 있다가 예랑이 집에 잠깐 들렀더니 마침 예비 시모가 계시더라고요. 예랑이는 당당하게 예비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이, 엄마, 나 오늘 진영이한테 청혼했어. 우리 곧 결혼할 거예요. 엄마도 좋으시죠? 이제 양가 부모들도 자리를 한번 만들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알아서 자리 만들어 보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당은 저희가 상의해서 정할게요. 예비 시모가 반색을 하며 축하한다, 환영한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니 그만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랑이와 함께 저희 부모님도 찾아뵙고 결혼 허락받고 상견례 날짜도 조율해서 약속을 잡았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어 약간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에 갔는데 예랑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볼일 하나 보고 온다고 해 따로 움직였다고 했고 그렇게 예비 시모가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들어서면서 인사보다 먼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여기 한 사람 더 올 거라서 내가 들어오면 자리 세팅도 부탁했으니 그렇게 하러라. 네? 어머니 누가 더 올 사람이 있나요? 거의 반사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예비 시모에게 되물었어요. 제가 아는 한 더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랑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 친척분이라도 나오실 분이 계시면 모시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분명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 시모 혼자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하니 이상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어쩐지 예비 시모 표정이나 말투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했고 말이에요.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저희 부모님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인사도 없이 대뜸 저런 말부터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찜찜해서 제 육감이 발동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저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기절초풍하게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약혼녀. 그러니까 내 며느리감이 오기로 했다. 이게 정말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랑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뭘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잘못 듣고 바로 듣고 가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랑이가 기겁을 하며 나서더라고요. 아,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이가 제 약혼녀고 지금 여기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계시는 자리인 거 몰라서 그러세요? 아, 대체 또 왜 이러세요? 예랑이가 난리치는 걸 들으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싶었죠.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셨을 테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예랑이는 예랑이대로 초흥분 상태가 돼서 예비 시모에게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이러셔도 저는 진영이랑 결혼합니다. 진영이 말고 내가 결혼할 여자가 어디냐고요. 얼른 장모님 장인어른께 사과하세요. 진영이한테도요. 얼른요. 상견례 자리에서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예,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두고 상견례라고 한 적 없다. 잘 생각해봐. 내 입으로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었더냔 말이다. 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금 이 자리가 상견례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난 그저 양가 부모 자리 한번 만들라고 했을 뿐이야. 너희 부모님 모처럼 이런 고급 식당에서 식사라도 한 끼 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니? 집안 형편이 그러니 어디 이런 데 구경이라도 한 적이 있었겠어? 예비 시모는 예랑이가 미쳐 날뛰든 말든 아주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아주 아래로 깔아보며 모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꼴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시려고 이 자리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저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라고 설마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눈치 하나는 있구나. 염치가 없으니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 아들이 죽어도 너 포기 못한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니들 이 관계에 작사를 내서 포기시킬 작정으로 이 자리까지 만든 거다. 왜? 문제 있냐 뭐?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나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당장 나가세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진영이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일부러 너랑 너희 부모 다 불러 모아놓고 모욕 주려던 거야. 부모 앞에 이런 개망신 당하고 부모 못에 대물질하면서까지. 아이 설마 둘이 계속 만나겠다고 하진 않겠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모욕을 제대로 주셨어요. 네, 제가 이 꼴 당할 이유가 없죠. 어머니 뜻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도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너도 정상이 아닌 거야. 무슨 결혼에 목숨 건 것도 아니지 않니? 예비 시모는 끝까지 비열한 표정과 비열한 말투로 한마디 한마디 더 보태더니 급기야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도 직접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나름대로는 귀한 딸일 테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을 텐데 그 딸이 이런 취급받아도 괜찮냐고요? 아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비 시모가 비웃음까지 머금으며 그런 말들을 하니 이제 저희 부모님도 무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이지 말 같지 않아서 상대 안 하려고 해도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네. 여보, 일어나요. 여기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에이, 정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딴 집안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냐고. 우리야말로 없던 일이라 생각하면 그만이고 하나도 안 아쉬우니 걱정하지 마쇼. 엄마도 아빠도 화를 엄청 내시면서 불편한 표시를 내셨고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시려는 두 분을 따라 예랑이가 일어서는 찰나 젊은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예비 시모가 말한 예랑이 신부감으로 점 찍어 놓은 여자인 것 같았죠. 예비 시모는 한껏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 여자를 맞던데 이건 버선발로 반기는 모양새더라고요. 마침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도착을 했네. 갈 때 가더라도 속이나 받고 가시죠. 누가 궁금해한다고 굳이 그 여자를 저희 부모님 앞에 소개한다는 건지도 어이없지만 예비 시모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인위적이어서 보기가 정말 불편했어요. 예랑이는 자기 엄마 쪽으로는 보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 살피느라 전전긍긍기고 저 역시 예비 시모 그러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제지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시모 혼자 신이 나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한껏 억지 미소 지으며 하는 겁니다. 여기는 닥터박.
닥터박, 여기 이쪽으로 와. 보시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이쁘니 배우해도 되겠다 싶으시겠지만 의사예요, 의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공부 다 마치고 그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의사 중에서도 완전 엘리트 의사랍니다. 예비 시모는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보며 싱글벙글하는데 제 눈에는 어째 아무리 봐도 의사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심쩍어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는데 예비 시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거죠. 아이,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 못 믿겠다 이거야? 기가 막혀서. 내가 너 같은 것한테 그딴 거짓말을 왜 해? 아니요, 저도 관심 없어요. 굳이 소개를 하시니까 들었을 뿐인데 뭔가 좀 느낌이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뭐가 좀 어떻다는 거야? 네 주변에 의사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니? 뭘 봤어야 알지. 아이고, 그래, 실컷 구경해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아들한테 딱 맞는 짝이지? 우리 며느리감 닥터박은요, 너튜브에도 유명한 의사예요. 알기나 해? 예비 시모는 아주 의기양양해서는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 한번 보자 했더니 자신만만하게 영상 하나를 틀어주는데 개인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광고성 영상에 나오는 여자인 거예요. 저는 그 영상 보고 확신했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예비 시모에게 알리기 위해 제가 자신만만한 태도와 말투가 되어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 영상 갖고 저 여자가 의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제가 그렇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 던지고 깔깔 웃으니 예비 시모는 어리둥절해서는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벙쪄 있더군요. 제가 예비 시모가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는 즉시 그 여자의 정체를 확신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규모만 말했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말하자면 일종의 모델 에이전시 같은 건데 유명 패션 모델 같은 모델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는 당연히 아니고 SNS나 너튜브용 광고, 보조 출연자 같은 일을 하는 완전 무명 모델들 풀을 확보하고 그런 모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에 맞는 모델을 연결시켜주는 에이전시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유선 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델을 매칭시켜주는 것이었으니 전 직원 5명으로도 회사가 충분히 돌아가는 거죠. 직원들 모두 베테랑들이고 손발이 잘 맞아 일하는 것도 수월하니 일할 맛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1:1 문의 게시판에 전에 없이 불만사항이 자꾸만 접수되고 있었는데 그 불만사항의 내용은 아주 다양했어요. 예를 들면 프로필 사진이랑 체격 조건이랑 너무 다른 모델이 왔다. 선입금만 받고 잠수를 탔다.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건방지다 등등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불만사항을 일으킨 모델이 단 1명, 모두 같은 모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저희 회사 다닌 지가 몇 년인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그야말로 아주 성가시고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일단 불만사항을 접수한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일일이 상담 전화를 돌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다들 저 붙들고 하소연하느라 전화 끊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 모델 컴플레인 처리하느라 매일매일 기가 다 빨렸다고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다들 입을 모아 그 여자 모델은 완전 불법 광고하는 모델이다. 모델이라는 것도 안 밝히고 진짜 의사 행세를 하며 무슨 영상도 찍었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영상을 찍는 모델인 걸 알았으면 절대 고용 안 했을 거다. 이런 모델한테 어떻게 우리 제품 광고를 맡기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길래 저희 회사에서도 그 여자 모델을 파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과연 그 말이 다 사실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영상에 나와서 스스로 의사라 소개하고 밑에 자막까지 박아 넣으며 의사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의료기기 홍보하는 영상이 있던데
또 다른 어떤 영상에서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하며 화장품 찐 리뷰를 한다 어쩐다 하며 화장품을 팔고 있고 말이에요. 요즘 SNS며 너튜브 광고가 워낙 많으니 그런 식으로 신분 속이고 가짜 행세를 하는 모델들로 광고 영상 찍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 기도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모델 바로 블랙리스트 올리고 다시는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 본인 정보 업로드도 못하고 타 정보 열람도 못하게 권한 제한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회사에서 일 구할 생각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한 거죠. 신분 속이고 그런 식으로 대역 재연 배우처럼 광고 찍는 모델들 많다고 해도 그것부터 잘한 짓은 아닌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돈만 먹고 잠수 타며 튄다거나 신체 사이즈나 사진 같은 거 보정 너무 심하게 해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업계에도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기 영상 찍는 거야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건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자기 고용하겠다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아닌 거죠. 하여간 시모가 제게 보여준 영상이 그 여자가 의사 행세하며 의료기기 파는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물가물하던 게 바로 기억나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지금 그 영상 보고 저 여자가 의사인 걸 믿으신 거면 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저 여자가 또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저는 아주 예비시모 약 올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가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화장품 파는 영상을 예비시모 앞에 틀어줬죠. 그러니 예비시모는 경악하고 그 여자한테 격분해서 욕하고 난리 난 거죠. 아니 이게 다 뭐야? 닥터박,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는 소리야. 닥터박, 왜 말을 못해? 야, 이년아, 제 말이 다 사실이란 소리야? 네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예비시모가 거품을 물고 발동 걸기 시작하니 그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체가 탄로나니 당황하는 것 같았고 또 예비시모가 워낙 드센 사람이니 그 모습에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여자는 예비시모한테 한 대 맞기라도 할까봐 잔뜩 쫄아서는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변명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이러는 거죠. 아, 정말.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 불법 사칭 광고 찍은 것 때문에 벌금 왕창 물게 생겨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고요. 그 와중에 일도 들어오는 게 없고 에이전시에서도 잘려서 앞이 캄캄했는데 그때 아줌마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나로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야,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뭐 나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했다는 거야? 아줌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뭘 사기치려고 아줌마한테 접근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시네. 엄밀히 저는 가만히 있었고 아줌마 친구라는 아줌마랑 아줌마 둘이서 나서서 난리쳤던 거 아니에요. 일도 없어서 답답할 때 그런 건수 생겼으니까 뭐라도 건져볼까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전부인데 왜 나한테 이래요? 어째 예비시모와 그 여자가 공방전을 벌이는 걸 보니 예비시모가 그다지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 예비시모 더 열받게 하려고 쐐기를 박았어요. 참, 아줌마도 어쩌다 저런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걸리신 거예요? 아니, 사기꾼 같은 게 아니라 사기꾼이 맞는 거지 뭐. 제가 그렇게 무심한 듯 말하며 약을 올리니 예비시모는 나라 잃은 표정이 되더군요. 그런 모습이라도 보니 그래도 좀 고소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긴 했어요. 예비시모는 약이 바짝 올라서는 그 사기꾼 여자랑 한참 더 떠들어대던데 그 두 사람 대화로 미루어 보니 둘 사이 사연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 사기꾼 여자는 광고도 잘 안 잡히고 하니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한 모양인데 의사라고 사기쳤던 경력 짬바가 있으니 그것도 경력직이라 해야 하나 하여간 의사 역할을 해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합의 자문 같은 역할을 하며 사기를 쳤던 모양인데 그 여자가 역할 대행을 하는 자리에 예비시모 지인이 있었고 예비시모가 평소 하도 자기 아들 선자리 소개해달라고 노래를 불렀으니
예비시모 지인이 보기에 저만 하면 예비시모 마음에 흡족한 며느리감이 아니겠나 싶어 그 자리에서 그 여자한테 선자리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기꾼 여자는 그걸 덥석 문 거고 말이에요. 예비시모 지인이 예비시모한테 이야기를 하니 예비시모는 외국 유학까지 한 의사라는 소리에 입이 찢어져서는 자기가 먼저 그 사기꾼 여자를 만났고 얼굴까지 반반하니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어하며 회계사인 자기 아들한테 딱 맞는 신부감이다 하며 입을 귀에 거니 그 사기꾼 여자는 이게 웬 떡인가 하며 작정하고 작업을 친 거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예비시모는 뚜껑 완전 열려서 음식이며 접시까지 다 집어던져서 깨트리고 난리가 나니 밖에까지 다 들리고 식당 직원들 다 쫓아오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그 와중에 예랑이가 예비시모를 건조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그 꼴 당했다고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 꼴 당했어다고요. 뭐야? 너 지금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꼴 당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잘 되라고 그러다가 이런 건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 때문에 잃어가고 있는 꿈까지 포기하고 다시 하기 싫은 일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요. 난 이제 엄마 포기합니다.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요.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꿈을 포기하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다니? 너 지금 출판사 그만두고 회계사 일 다시 시작했다는 소리야? 어머니 때문에? 알고 보니 예비시모가 저와의 관계를 허락하는 척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비시모는 예랑이에게 그놈의 시 쓰는 거며 출판사 다 그만두고 다시 회계사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랑 만나는 걸 허락해 주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했던 거죠. 그렇게 예랑이 다시 회계사로 복귀시켜 놓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 갖다 붙일 작정으로 오늘 이 자리 완전히 파토 내려고 했던 거고 말이에요. 뒤통수 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잖아요. 예랑이 얘기를 들으니 예비시모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저는 예랑이가 의절 소리까지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싶었고 너무 이해가 됐어요. 예랑이는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소리를 한 거였으니 예비시모는 자기 아들한테 팽당하고 버려질 게 겁이 났을 테고 기겁을 해서는 매달리는데 예랑이는 그런 자기 엄마를 가차없이 뿌리치고 쳐내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았어요. 예비시모가 주저앉아 예랑이 바짓가랑이를 잡는데도 본체만체 하는 걸 보면 정말 제대로 정 떨어지고 실망한 거죠. 예랑이 태도가 그러니 예비시모가 눈치를 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들, 그래. 뭐 네가 당분간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알겠어.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줄 거지? 그럴 거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는 단어를 그런 여자한테 쓰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진짜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다시는 이런 말도 할 일 없을 테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으란 말입니다. 연 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모 자식 인연은 물론이고 남남으로도 다시는 부딪히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난 미련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랑이는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예랑이는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았고 어떤 여지도 없어 보였죠. 그러니 예비시모도 긴장한 듯 보였고 섣불리 예랑이한테 뭐라고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기만 하던데 그 사이 예랑이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한테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난 후 예랑이는 진짜 예비시모랑 연을 딱 끊어버렸어요. 생활비는 고사하고 그 집에서 챙길 거 다 챙겨 나와서는 일절 연락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굳이 그런 여자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니?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듯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암만 나도 네 엄마 생각과 같다. 그런 화근을 두고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 예랑이는 매일 저녁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사정하듯 다짐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진영이 속상하는 일, 또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 다치시는 일 다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믿어 주십시오. 예랑이가 그렇게 매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고 저도 같이 졸랐으니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랑 예랑이 뜻을 꺾지 못하고 결혼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시모는 부를 생각도 없지만 어떻게든 알 안에 행복해야 할 결혼식 망칠까봐 우려가 되기도 했고 사실 저희 두 사람 모두 결혼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생각을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집 얻어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조용한 골목이 있는데 주변 인프라가 좀 없어서 그렇지 집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가격까지 안성맞춤으로 나온 집을 잘 만나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남편 글쓰기에 좋고 저는 회사 걸어 다니기 좋은 곳이라 둘 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소박하게 정말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서 할까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결혼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생략할 작정이에요. 둘이 날씨 좋은 날 기념으로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려고 하고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평온하고 여유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혼자였을 때보다 결혼 후 저는 훨씬 더 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안 보내주는데 씀씀이는 못 줄이고 카드로 연명하다가 결국 감당 안 되니 살던 집 내놓고 집 줄여간다고 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디 아는 사람 가게에서 일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어야 쓰고 살 테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기도 안 차는 게 저희 엄마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모는 저도 남편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니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혼받고 상견례 날, 상견례인 줄 알았던 날 잡아놨을 무렵 명절이 끼어 있어서 엄마가 시모에게 명절 선물을 하나 보냈었는데 거기 적힌 저희 집 주소를 시모가 따로 챙겨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준비성은 또 철저하고 난리인지 정말 집요한 걸로는 알아줘야 하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알게 뭐예요? 저희 엄마한테도 이제 더 받아주지 말라고 했고 또 찾아오면 그냥 신고해버리라고 했죠. 시모라는 사람이 더 이상 저희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살면서 했던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첫 직장을 버리고 꿈을 실현하러 호주에 갔던 일, 그리고 돌아와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시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해 부부로 살고 있는 것까지 말이에요. 저는 지금껏 제가 한 선택들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왔고 남편과의 결혼도 행복하게 잘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과 남편 모두를 믿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제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되새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만 있어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며 이제 정말 제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해요. 감사합니다.